김시습의 이생규장전입니다. 금오 신화 5가지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고 남녀의 애절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줄거리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고려시대입니다. 국학에 다니며 공부하던 이생은 귀족집의 아름다운 처녀 최씨를 보고 반하게 됩니다. 이생이 최씨를 사모하는 마음을 시로 써서 최씨 집 담너머로 던진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은 몰래 만나게 되고 연인이 됩니다. 이때 당시는 아무래도 봉건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과 자유롭게 연애하는 것이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둘이 연애를 한다고 하여도 우선 집안의 허락이 중요했기 때문에 집안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몰래 먼저 만나기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생의 아버지는 두 사람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이별하게 되었는데 최씨는 이생을 그리워한 나머지 상사병에 걸려 죽음의 위기에 이르게 됩니다. 최씨의 부모는 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생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하고 결국 이생의 아버지도 허락하여 두 사람은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생은 과거에 급제합니다. 이생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이생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김시습의 다른 소설들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최씨나 이씨는 능력이 출중하고 외모가 아름다운 제자 가인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이생과 최씨는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최씨는 도적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난이 끝나고 가족을 잃고 시르에 빠져 홀로 지내던 이생에게 최씨가 귀신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둘은 못다한 인연을 이어가지만 3년이 지나고 최씨는 결국에는 다시 떠나갑니다. 홀로 남은 이생은 최씨의 유언대로 장사를 지내고 홀로 살아가다가 그리운 마음에 병이 들어 죽고 맙니다. 본문은 이생과 최씨가 세 번째로 만나고 그리고 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경부터 바라던 바요까지 그리고 두 사람은부터 몇 년이 흘러갔다까지 마지막은 어느 날 저녁부터 사라져 버렸다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최씨가 귀신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경은 시간적인 배경을 얘기합니다. 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습니다. 달빛이 어딘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일이 언급이 되는 것은 뒤에 있을 사건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후에 있을 사건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사건 전개를 예고하고 암시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담화 표지를 신경 써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발걸음 소리는 점차 가까워집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늦은 시간에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그게 가까워지면은 저절로 마음에 긴장감이 듭니다.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발걸음 소리라고 하는 청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형상화되어 있는 표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를 치는데 보니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건 진짜 기쁠 건데 누가 그렇게 기쁠 것이다? 이씨가 그렇게 기쁠 것입니다. 이생이 그렇게 기쁠 것입니다. 바로 최씨가 발걸음 소리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최씨는 죽어 있었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목숨을 부지하였다라는 말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이런 의문이고
이생은 최 씨를 마치 산 사람처럼 대하고 있음을 이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 씨를 산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이생이 그녀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등장인물들의 정서가 나타나는 행동들이 보이는데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통곡을 하는 행동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최 씨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간의 사정은 저는부터 허락하는 거지요 라는 최 씨의 대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길어서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니까는 신경을 써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 씨의 자기소개입니다. 양가의 딸이고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 바느질,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다. 나는 규문의 법도만 알았다. 집 밖의 일은 몰랐다. 정리하면은 나는 좋은 집의 딸이고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될 소양을 열심히 갖추었고 남자를 모르는 여성이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생이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한번 엿보신 후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성을 모르던 여성이 첫눈에 이생에게 반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최 씨는 사랑에 진심인 편인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동적인 면모가 많이 나타나는데 사랑에 진심인 최 씨가 이생에게 애정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을 꼭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붉고 푸르다라는 것은 색채 이미지를 활용한 표현이다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꽃 앞에서 한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는 은정이 100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을 우리가 최 씨가 회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휘장 안에서 만났다라는 것은 부부가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수업 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 씨도 알고 있고 이생도 알고 있는 두 사람이 행복했던 시절을 먼저 회상하고 있습니다.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 없군요. 등장인물이 자신의 정서를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최 씨는 슬프고 부끄러운가? 옛날 일을 떠올리니까는 지금의 처지가 더 슬프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최 씨는 전쟁통에 뜻밖의 횡액을 만나 구덩이에 뒹굴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덩이에 뒹굴고 있는 것은 최 씨의 시신입니다. 이런 처지가 되었음에도 최 씨는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즉 몸을 더럽히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택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정이 아닌 천성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라고 최 씨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이 힘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씨는 자신이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았다. 나는 밑에 나오겠지만 절의를 지켰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는 최 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표현입니다. 자, 그것이 너무 한스러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최 씨가 직면한 상황입니다. 일단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도 없고 집도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셨다. 해서 고단한 혼백이 된 최 씨는 의지할 곳이 없다. 님도 없고 집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그럼 귀신이 어떻게 의지할 데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지만 절이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쇠잔한 몸뚱이를 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최 씨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절의입니다. 목숨보다 절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이 나타난 행동이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천성이라고 했는데 그럼 최 씨의 천성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저리를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 무엇보다? 목숨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다행이나 하지만 지금 최 씨는 어떤 처지인가?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관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최 씨가 굉장히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 죽었는데도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고 길가에 흩어져 있는 처지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 씨는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 버렸는데 무엇을 생각할 때 이 근심과 원한이 더 부각이 될까요?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면은 오늘의 근심과 원한이 더 강조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최 씨가 지난 과거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주는 부분입니다. 지난날의 즐거웠던 시절과 오늘의 괴로움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최 씨가 프로포즈를 합니다. 추연이나 복례산이나 취굴 같은 것은 전부 다 중국의 신화와 관련된 표현이고 여러분들은 이것에 주목하시면 될 겁니다.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그리고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이제 내가 이곳으로 돌아와서 당신과 결혼할 때 맺었던 옛 맹세,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가겠다라는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다라고 이생에게 최 씨가 프로포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지금 최 씨가 관계의 회복을 이생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생보다 훨씬 더 능동적인 최 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생은 거기에 그건 내가 바로 바라던 바다라고 하면서 반응을 하고 둘은 다시 관계를 회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생은 사람인데 최 씨는 귀신이라는 점입니다. 사랑만으로 행복할 수가 있을까? 데이트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생은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생은 최 씨에게 물어봅니다. 재산을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했는가? 최 씨는 대답합니다. 조금도 잃지 않았다. 아무 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두었다. 돈 있네. 데이트할 수 있겠다. 맞다, 우리 부모님. 이생이 또 물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소?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재산과 유해에 대한 최 씨와 이생의 문답이 이어집니다. 이생과 최 씨는 이 재산을 찾고 유해를 수습할 것입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생이 재산을 찾고 유해를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누구의 덕분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최 씨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생은 최 씨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뒤에 언급이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떠났던 종들도 다시 스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생과 최 씨를 섬깁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인간사에 게을러집니다. 최 씨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생에게는 그 어떤 일보다 최 씨와의 시간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 출입을 삼갑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도리를 하는 것이라고는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선비가 벼슬에 나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친척이나 손님에게 축하할 일이나 같이 슬퍼해야 될 일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정말 예의를 저버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생에게는 최 씨와 보내는 시간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새로운 시간적 배경이 제시가 되면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 씨가 이생에게 말을 건넵니다.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귀신이 돼서 다시 만나는 그 3번의 만남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 어그러지기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이생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열합니다. 등장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서 감정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는 이생에게 최 씨는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하느님께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최 씨와 이생을 배려한 것은 두 사람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두 사람이 아무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배려로 잠시 시름을 잊었으나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다고 최 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생은 슬픔을 걷잡지 못하며 말합니다. 그는 차라리 죽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생이 겪은 불행한 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친척과 종들이 헤어지고 재산도 잃고 또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었는데 이때 최 씨가 아니었다면 이런 모든 상황들을 수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생은 이 모든 것을 수습한 것이 최 씨의 공이라며 최 씨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텁다며 최 씨의 성품을 칭찬하고 거듭거듭 최 씨 덕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정성에 너무나도 감격하지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최 씨를 붙잡는데 그러는 한편 최 씨의 행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의 행동은 부끄럽다라고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 씨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또 칭찬을 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고 또 고마워하면서 최 씨가 자기 곁에 남아 있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생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자신은 저승으로 가야만 한다고 설득을 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인 이생은 아직까지 목숨이 한참 더 남아있고 자신은 이미 귀신이라는 겁니다. 서로의 처지를 대비시켜서 자신이 떠나가야 되는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if 상황을 가정하는데 자신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는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즉 운명의 법도를 어긴다는 것은 지상을 떠나지 않고 이생 곁에 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생 곁에 계속 있으면 단지 저에게만 죄가가 미치는 게 아니라 즉 단지 저만 벌받는 것이 아니라 이생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문제이지만 최 씨는 이런 문제를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를 가지고 최 씨는 이생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최 씨가 이생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주세요. 해서 최 씨는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신이 이 세상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을 이생에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마지막 부탁을 이생에게 하고 있습니다. 행동 묘사를 통해 두 사람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 씨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히 지내세요. 최 씨가 자취가 없이 사라지는 것은 최 씨가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라는 증거입니다.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됩니다.